안녕하세요. 오늘은 151번 할 차례죠. 151번부터는 돌연변이와 관련되는 것들을 묶었습니다. 먼저 151번을 보면 남모양 적혈구 빈혈은 베타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난 글루탐산이 발린으로 치환된 질환이다. 변이가 일어난 발린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얘는 돌연변이에 대한 주제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끌어가면서 실제는 발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에 대한 특징을 묻고 있는 것이지, 발린은 전형적인 소수성 아미노산입니다. 이때 얘가 소수성 아미노산이란 말은 아미노산이 소수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소수성 R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지, 그지? 따라서 이와 같은 소수성 R기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들은 단백질에서 내부를 구성할 것이다 하니까 참이 되겠지. 단백질에서 바깥쪽은 물과 접하니까 주로 친수성 R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분포하고, 안쪽은 수소성 R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주로 분포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산소와 결합하는 활성 부위를 구성한다. 산소와 결합하는 것은 헤모글로빈이 가지고 있는 햄기에 철이 있습니다. 이 철이 산화가 되는 부위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산소가 결합을 합니다. 3번에 햄과 결합하는 부위를 구성한다. 마찬가지, 햄과 결합하는 부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이 문제에서는 단백질의 내부를 구성할 것이다. 적절합니다. 4번에 단백질의 표면에 있어 물과 직접 접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소성에 대한 성질은 물과 배척하려고 하는 것이지 물과 친한 것이 아니지. 그래서 2번에서 3번까지는 옳지 않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수업할 때 얘기를 했듯이 게놈상의 변이를 돌연변이라 합니다. 돌연변이는 다시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점돌연변이, 하나는 염색체 수준에서 일어나는 변이. 점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혹은 몇 개의 염기에서 일어나는 변이를 점돌연변이라 합니다. 염색체 수준에서의 변이는 말 그대로 염색체 수준에서 일어나는 변이. 보통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돌연변이라고 하게 되면 점돌연변이를 흔히 좁은 의미에서 돌연변이라 합니다. 점돌연변이는 다시 둘로 구분하게 되면, 하나는 염기가 바뀌는 것을 염기치환이라 합니다. 또 하나는 염기의 결실이나 삽입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문제에서도 제가 본 적은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 정도는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염기치환의 경우에는 다시 둘로 구분을 해서 염기전이 돌연변이와 염기전환 돌연변이로 구분합니다.
염기 전이 돌연변이는 같은 계열의 염기 간의 치환, 염기 전환은 다른 계열의 염기 간의 치환을 염기 전환이라 합니다. 즉, 염기 전이는 A가 G로 바뀌거나 G가 A로 바뀌는 것, 혹은 T가 C로 바뀌거나 C가 T로 치환되는 것을 염기 전이라 합니다. 다른 계열이니까 얘는 A가 T로 바뀌거나 T가 A로 바뀌거나 혹은 G가 T로 바뀌거나 T가 G로 바뀌거나 혹은 A가 C로 바뀌거나 C가 A로 바뀌거나 혹은 G가 C로 바뀌거나 C가 G로 바뀌는 것, 이것을 염기 전환이라 합니다. 그래서 가지수는 염기 전이가 염기 전환보다는 적습니다. 근데 실제로 DNA 구조상 DNA는 염기쌍을 형성할 때 항상 퓨린은 피리미딘과 결합한다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염기 전이가 염기 전환보다는 훨씬 더 잘 일어납니다. 염기의 결실이나 삽입의 경우에는 다시 둘로 구분을 해서 염기의 개수가 삽입되거나 결실되는 것이 하나 혹은 두 개가 되게 되면 얘는 격자 이동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즉, 삽입되거나 결실된 부위 이후에 모든 코돈들이 다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지, 반면 세 개가 삽입이 되거나 결실이 되게 되면 삽입되거나 결실된 부위에서만 변이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코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격자 이동이 일어난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표현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염색체 수준에서의 변이는 다시 염색체의 구조적 변이, 염색체 수의 변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염색체의 구조적인 변이는 다시 생명현상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른 순서대로 표기하게 되면 결실, 중복, 역위, 전좌에서 결실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은 중복이 되게 되고 역위와 전좌는 비슷합니다. 물론 이것이 일본식 한자이고 일본말이긴 하지만 결실이나 중복과 같은 것은 우리도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역위는 위치가 뒤바뀐다는 뜻입니다. 전좌는 자리를 옮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동그라미는 중심절, 동원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이 염색체에 A, B, C, D, E, F, G라고 하는 영역이 있었다라고 가정하자. 근데 얘가 어떤 변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즉 여기에서는 어떤 기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만약에 여기엔 이 부위가 없어져 버린다라면 이렇게 염색체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을 결실이라 합니다. 크게 어려운 말 아니지. 그냥 그대로 누락되는 것을 결실이라 한다. 얘는 어떤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이 DE가 한 번 더 반복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일부 영역이 중첩이 되는 것을, 이 일부 영역이 두 번 중첩이 되게 되지, 이런 것을 중복이라 합니다. 그래서 결실이나 중복이란 글자는 어렵지 않지. 특히 우리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이 단어들에 대한 것이 쉽게 떠오를 것입니다. 이제는 원래 배열되어 있는 순서가 A, B, C, D, E, F, G로 배열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 영역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 영역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던 것이 이렇게 배열이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지. 이와 같은 것을 역위라 합니다. 그러면 결실, 중복, 역위에 대한 개념은 크게 어렵지 않지. 우리는 엄마에게서 유전물질을 한 세트를 난자를 통해서 제공받게 되고 아빠에게서 유전물질을 정자를 통해서 한 세트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렇게 엄마에서 제공받는 것과 아빠에서 제공받는 염색체에서 같은 크기이고 중심절, 센트로미어, 동원체의 위치가 같고 같은 종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감수분열, 특히 제1감수분열 시에 시냅스를 형성하는 것들을 앞에서 상동염색체라 한다 했지. 영역에 대한 문자를 얘는 일부러 다른 것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과 이것의 관계가 상동염색체이다. 엄마에게서 하나, 아빠에게서 하나를 받은 것이다. 이것과 이것의 관계는 비상동염색체라 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영역과 여기에 있는 이 영역이 서로 교환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는 원래와는 다른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원래 위치는 얘가 이 염색체의 이 위치였는데 얘가 다른 비상동 염색체로
자리가 옮겨진다 해서 이 현상을 전좌라 합니다. 보통의 전좌는 이 그림처럼 두 개의 비상동 염색체 간에 염색 분체의 일부가 서로 교환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것을 보통 상호 전좌라 합니다. 상호 전좌를 포함한 위치가 바뀌는 것을 전체를 다 전좌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적어준 이유가 보통의 전좌는 상호 전좌의 형태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상호 전좌란 단어를 제가 적어준 것입니다. 염색체 수의 변화는 염색체의 일부의 숫자가 바뀌는 것. 또 하나는 염색체 세트 전체가 수가 바뀌는 것. 염색체의 일부가 바뀌는 것은 하나 혹은 몇 개의 염색체가 적어지게 되면 이수성 돌연변이라 합니다. 잘못 적었다. 하나 혹은 염색체의 몇 개의 염색체에서 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것을 이수성 돌연변이라 하고, 세트 전체가 바뀌는 것을 배수성 돌연변이라 합니다. 이수성 돌연변이는 다시 적어지는 것을 저이수성이라 하고 많아지는 것을 고이수성이라 합니다. 적어지는 것은 표기할 때 핵상이 2n 핵상인데 하나가 적으면 2n-1이라고 표기를 하고 두 개가 적으면 2n-2라고 표기를 합니다. 고이수성은 하나가 많으면 2n 플러스 1이라고 표기를 하고 두 개가 많으면 2n 플러스 2, 세 개가 많으면 2n 플러스 3이라고 표기합니다. 배수성은 염색체의 세트 전체가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핵상이 2n 핵상인데 이것이 3n으로 바뀐다든지 혹은 4n으로 바뀐다든지 5세트로 바뀐다든지 6세트로 바뀐다든지 이와 같은 것을 배수성이라 합니다. 여기는 단어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DNA의 암호화 부위에서 암호화 부위, 코돈을 암호화하고 있는 부위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날 때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표현형으로 드러나는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부여했습니다. 생명 현상에 대한 주체는 단백질이다. 그래서 단백질이 현상을 야기합니다. DNA상에서 암호화 부위에 염기 치환이 일어나게 되면 RNA상에서 염기가 바뀌게 됩니다. 이때 일어나는 코돈의 변화가 단백질의 활성에
중요한 자리에서 아미노산이 치환되게 되면, 특히 이때 아미노산의 치환은 다른 성질의 아미노산 간의 치환이 일어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문제에서 봤던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서는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친수성 아미노산이 발린이라고 하는 소수성 아미노산으로 치환되게 됩니다. 이렇게 아미노산이 치환되는데 활성에 중요한 자리니까 단백질의 활성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단백질의 활성의 변화가 생기니까 드러나는 현상도 문제가 생깁니다.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미스센스라 합니다. 미스센스 돌연변이를 번역을 할 때 잘못 번역이 되었다 해서 오독이라 하거나 혹은 과오 돌연변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DNA의 염기가 치환되어 가지고 코돈이 바뀌는데, 이 코돈이 같은 아미노산을 암호화하는 코돈, 같은 아미노산을 암호화하는 코돈을 동의코돈이라 합니다. 동일한 아미노산을 암호화하는 코돈들을 동의코돈이라 합니다. 그래서 동의코돈 간에 치환이 일어나게 되면, 바뀌게 되면 염기 서열은 바뀌었는데 아미노산은 변화가 없습니다. 아미노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단백질에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백질의 기능, 활성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현상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은 돌연변이를 사일런트 뮤테이션이라 합니다. 침묵 돌연변이라 합니다. 이들 둘은 염기 치환에 의해서 일어나는 돌연변이에 대한 이름이면, 얘는 염기 치환도 가능하고 염기의 결실이나 염기의 삽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원인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중간에 정직 코돈이 형성되는 경우입니다. 정직 코돈 세 가지는 외워야 됩니다. UAA나 UH나 UGA가 생물 공통의 정직 코돈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단백질 합성이 중간에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가 짧은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길이가 짧은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해서 단백질이 합성된다는 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길이가 짧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은 대부분이 다 쉽게 분해가 되어서 제거되어 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넌센스 돌연변이라 합니다. 얘는 미스센스, 얘는 사일런트, 얘는 넌센스라 한다.
정상 유전자로부터 생성된 mRNA가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였다. 여기에 게시 코돈이 있고 여기에 정지 코돈이 있었다. 그러면 단백질의 합성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 방향으로 여기까지 합성이 되게 됩니다. 이쪽이 N말단이 되고 이쪽이 C말단이 됩니다. 근데 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돌연변이 유전자가 형성이 되게 되고 이때 돌연변이 유전자에서 만들어지는 mRNA가 여기는 예를 들어서 CAG라고 하는 코돈이 존재했는데 이 자리에 해당하는 DNA에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여기가 UAG가 만들어진다라면 그러면 리보솜은 여기를 지나가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해체가 되게 됩니다. 즉 단백질 합성이 여기서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길이가 짧은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돌연변이를 넌센스 뮤테이션이라 한다. 이와 같은 돌연변이를 넌센스라 한다. 이런 넌센스는 여기에는 새롭게 만들어진 정지 코돈이 AUG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번역될 수 있는 부위는 더 짧아지게 됩니다. 즉, 더 짧은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미스센스 돌연변이에 대한 대표적인 모델로서 제시하는 것이 납모양 적혈구 빈혈증입니다. 얘는 적혈구가 생긴 형태가 낫처럼 생겼다 해서 무엇인가를 베는 낫처럼 생겼다 해서 이름을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 했습니다. 먼저 영어를 시클셀에 대한 것을 일본 놈들이 먼저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낫을 한자를 적으면 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상을 적어서 겸상이라 하거나 겸형이라 합니다. 이것을 겸상적혈구 빈혈증이라 했습니다. 겸상적혈구 빈혈증은 헤모글로빈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헤모글로빈은 성인의 경우에 알파 글로빈 2개, 아래 첨자는 개수를 의미합니다. 베타 글로빈 2개, 4개의 글로빈으로 구성되는 사량체의 대표적인 단백질이 헤모글로빈입니다. 이 중에서 이 베타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베타 글로빈의 6번째 아미노산이 원래는 글루탐산이었는데 이 글루탐산이 발린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글루탐산에 대한 코돈은 GAG인데 이것이 GUG로 바뀌면서 발린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얘는 mRNA상의 코돈에 대한 것이면 DNA상의 염기서열은 GAG, CTC를 가지고 있던 것이 GTG, CAC. 그래서 이 단 하나의
염기치환, 즉 A가 T로 바뀌고 T가 A로 바뀌는 이 하나의 염기치환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됩니다. 이렇게 글루탐산 자리가 발린 자리로 바뀌게 되면 소수성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소수성의 증가가 2차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베타글로빈의 3차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물론 1차, 2차 구조도 다 바뀐다. 1차 구조의 변화, 이 자체가 1차 구조가 바뀌는 것이지 1차 구조가 바뀌니까 2차 구조가 바뀌고 2차 구조가 바뀌니까 3차 구조가 바뀝니다. 이와 같은 3차 구조의 변화가 4차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 소수성이 강해지니까 단백질들끼리 훨씬 더 쉽게 잘 뭉치게 됩니다. 이것이 헤모글로빈의 응집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응집은 뭉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헤모글로빈이 응집이 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세포의 형태가, 적혈구의 형태가 남모양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이제 적혈구의 형태가 남모양으로 바뀌게 되면 적혈구가 서로 뭉치게 됩니다. 적혈구의 응집이 일어나게 되고 이와 같은 적혈구의 응집이 혈관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는 4차 구조가 변화가 되니까 기능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산소와의 결합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산소와 결합을 제대로 못하니까 산소를 조직으로 잘 운반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산소와 결합력이 떨어지게 되면 헤모글로빈이 빨리빨리 산소를 잡아줘야 되는데 산소를 잡아주지 못하니까 산소가 활성을 가지는 입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즉 헤모글로빈이 있는데 산소를 헤모글로빈이 잡아버리게 되면 얘는 산소에 대한 활성을 낮추어 주는 거지, 이렇게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조직을 옮겨주는 것입니다. 근데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잡지 못하니까 산소에 대한 활성이 강해지게 돼. 이와 같은 산소에 대한 활성이 강해지게 되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가 심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적혈구의 막이 불안정해지게 되고 이들이 모세혈관을 통과할 때 이 압력에 의해서 쉽게 터져버리게 됩니다. 적혈구가 파괴되는 것을 용혈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도 용혈성 빈혈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빈혈은 쪽발이들 말로서 이때는 빈약하다, 혈구 수가, 적혈구의 수의 감소를 빈혈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빈혈은 일본말로서 우리말로 풀이하게 되면 적혈구의 수가 감소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적혈구의 형태가 남모양이 되고 적혈구가 파괴가 되어서 수가 감소가 된다 해서 이름을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 한 것입니다. 대신 이와 같은 산화 스트레스는 단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라리아에 대한 내성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는 크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상적혈구 빈혈증에 대한 유전자는 한국의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말라리아가 자주 형성이 되는 열대우림의 경우에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자들의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보다 더 잘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정도는 일반 생물학뿐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다루는 것이니까 이 정도는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152번 문제. 염색체의 구조적 변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다운 증후군은 전좌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니까 얘는 전좌에 의해서만 형성되어야만 돼가 아니라 전좌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다니까 참이 됩니다. 보통의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3염색체성 다운 증후군이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다운 증후군이 되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보통은 14번 염색체나 15번 염색체나 22번 염색체에 21번 염색체의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세포가 만들어지기 전 상황에서 시점에서 21번 염색체가 여기로 전좌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전좌형 다운 증후군이라 합니다. 생물에서는 절대적인 법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인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이렇더라. 제1감수 분열 시에 시냅스를 형성하지 못하는 염색체가 존재하게 되면 보통은 대부분은 감수 분열이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염색체성 다운 증후군의 경우에는 제1감수 분열 시에 이들이 시냅스를 형성하게 되면 이 하나가 남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3염색체성 다운 증후군은 감수 분열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정자를 생성하지 못합니다. 난자를 생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임입니다. 불임이니까 이 다운 증후군은 유전되지 않는 다운 증후군입니다. 근데 전좌형 다운 증후군은 얘는 이것과 이것이 시냅스를 형성하고 얘는 설마 흰색과 노란색으로 표시했다 해서 얘가 실제 DNA가 흰색을 띠는 DNA, 얘가 노란색을 띠는 DNA, 그건 아니겠지 설마. 얘는 전체가 하나의 화학 분자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과 노란색이 시냅스를 형성할 때 얘는 함께 딸려가는 것입니다. 노란색이 갈 때 흰색이 나는 흰색이니까 같이 안 가야지 그러지는 않겠지 설마. 그래서 얘네들은 시냅스가 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감수 분열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다운 증후군은 특이적으로
유전될 수 있는 다운 증후군입니다. 이제까지 출제가 된 공무원 문제에서 다운 증후군은 전부 이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조건 없이 문제가 나온다라면 우리는 전부 이 3염색체성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 전좌형 다운 증후군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소개가 되는 것이니까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얘는 유전되는 다운 증후군이다. 유전되는 것을 가족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전좌형 다운 증후군을 가족성 다운 증후군이라 합니다. 얘는 유전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래서 이렇게만 무조건 외워두게 되면 만약에 이것을 대상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문제가 틀릴 수 있겠지.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하자. 3개가 있는 것은 유전될 수 없다. 그러나 전좌형 다운 증후군은 이 염색체를 물려받는 자녀는 또다시 다운 증후군이 되게 됩니다. 다음, 이번에 알비노는 다른 말로 백색증이라 합니다. 주로 역위에 의해서 발병이 되는 질병이다. 여기는 이 역위가 이것에 대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없어가 아니라 앞에 주로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기 때문에 주로 역위에 의해서 발병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보통은 염기치환과 같은 돌연변이에 의해서 혹은 주로 점돌연변이에 의해서 야기되는 질병입니다. 백색증은 멜라닌 색소가 생성되지 못하는 질병을 백색증이라 합니다. 그래서 멜라닌 색소를 만들지 못하니까 머리카락 색깔을 띠지 못하게 되고 피부색을 띠지 못하니까 하얗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백색증 혹은 알비뇨라 합니다.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으면 이 아미노산이 알코올기가 첨가가 되게 되면 티로신이 되게 됩니다. 알코올기를 수산기라 하지. 그래서 여기에 관여하는 효소를 페닐알라닌 히드록실화 효소라 합니다. 혹은 페닐알라닌 수산화 효소라 합니다. 티로신은 다시 알코올기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게 되면 디하이드록시, 즉 페닐알라닌이 알코올기를 하나를 가지고 또 한 번 더 가지게 되면 2개의 알코올기를 가지는 페닐알라닌이라 해서 디하이드록시 페닐알라닌이라 합니다. 이 디하이드록시 페닐알라닌을 도파라 합니다. 이 도파가 카르복실기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아민이 되게 됩니다. 도파민이 다시 알코올기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게 되면 노르아드레날린이 됩니다. 얘는 아드레날, 부신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라 해서 상표명을 아드레날린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얘는 아드레날린과 같은 기능을 해서 아드레날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더라. 그래서 가짜라 해서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얘가 변형이 되게 되면 아드레날린이 됩니다. 아드레날린을 에피네프린이라 합니다. 그러면 노르아드레날린은 노르에피네프린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도파가 여러 대사 경로를 거쳐가지고 멜라닌이라고 하는 색소로 바뀝니다.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을 카테콜아민이라 합니다. 카테콜아민. 노르에피네프린은 교감의 신경전달 물질이고 에피네프린은 부신수질의 호르몬입니다. 부신수질에서 분비가 되는 주된 호르몬이 에피네프린입니다. 도파민은 중추신경계, 특히 중내에서 작용하는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중내에 흑질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중내의 흑질에 있는 도파민 생성세포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도파민의 생성이 문제가 생깁니다. 줄어듭니다. 이것을 도파민 수치 저하라 합니다. 혹은 도파민의 농도가 감소가 되었다. 이렇게 도파민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못해서 야기되는 질병을 파킨슨병이라 합니다. 페닐알라닌 히드록실화 효소가 결핍이 되게 되면 이 질병을, 얘는 이 효소가 결핍이 되니까 여기가 차단되게 되면 혈액 내에 페닐알라닌 농도가 높아지게 돼요. 이 페닐알라닌이 페닐피루브산으로 전환됩니다. 페닐피루브산에서 피루브산은 케톤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페닐피루브산을 다른 말로 페닐케톤이라 합니다. 이 페닐케톤이 오줌을 통해서 배설된다 해서 이름을 페닐케톤 요증, 오줌에서 페닐케톤이 검출된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도파가 멜라닌으로 전환될 때 관여하는 효소를 티로시나제라 합니다. 이 티로시나제가 결핍이 되게 되면 여기가 중단되니까 멜라닌 색소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이 질병을 알비뇨, 백색증이라 합니다. 다음 3번 문제에서 아기가 고양이 울음소리를 낸다 해서 울 때, 그래서 고양이 묘를 써가지고 묘성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묘성증후군은 사람에서 5번 염색체의 일부가 결실되기 때문에 야기되는 질병이 묘성증후군이 됩니다. 얘는 이 염색체 넘버 기억하고 결실에 의해서 야기되는 질병이다. 4번에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체세포 분열 동안 9번 염색체와 22번 염색체 사이에서 서로 염색 분체 일부가 교환됩니다. 이것을 상호전좌라 한다 그랬지. 상호전좌가 일어나 가지고 야기되는 것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이 되게 됩니다. 이때 9번 염색체와 22번 염색체의 일부가 교환된 다음에 교환에 의해서 만들어진 22번 염색체를 필라델피아 염색체라 합니다. 세 개의 키워드. 필라델피아 염색체, 얘는 암 발생률이 너무 높아지게 된다. 상호전좌가 일어난 것이다. 더해서 번호는 9번 염색체와 22번 염색체 사이에서. 5번에 염색체 절편이
비상동 염색체로 이동하여 형성되는 염색체의 구조적 변이를 조금 전에 비상동 염색체로 이동하는 것을 전좌라 한다. 그래서 트랜스로케이션, 위치가 바뀐다라고 해서 이름을 전좌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좌는 주로 상호 전좌의 형태로 일어나더라. 다음 문제 153번. 보기처럼 유전적 질환이나 암 발생과 관계될 수 있는 염색체 구조 변화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다운 증후군과 같이 염색체 수의 변화에 따른 유전적 질환 외에도 염색체의 여러 구조적 변화는 헌팅턴병, 불임, 림프종과 같은 다양한 질병 또는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여기서 헌팅턴병은 좀 적합한 사례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헌팅턴병 자체가 계속해서 특정 지역이 중복이 되긴 한데 이와 같은 것은 좁은 영역에서 일부 염기에 대한 중복인 것이지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염색체의 구조적 변이에서 중복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번에 염색체 일부가 반전되어 반대 방향이 되는 것,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을 인버션, 역위라 한다. 차입니다. 2번에 비상동성 염색체 간에 염색체의 일부가 교환되는 것을 전좌라 한다. 3번에 감수분열 중에 두 개의 상동 염색체가 서로 상응하는 유전자를 교환하는 교차, 이때 교차는 돌연변이가 아니라 가장 정상적인 재조합입니다. 이와 같은 재조합은 생물이, 특히 우리와 같은 유성생식을 하는 진핵생물이 유전적 다양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진화되면서 가지는 생물학적인 현상인 것이지 이것을 돌연변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에 염색체 일부가 상동 염색체로 옮겨감으로 인해 특정 DNA 염기 서열이 2번 이상 반복되는 것을 중복이라 한다. 참이다. 다음 154번. 사람의 염색체 수 이상으로 나타나는 유전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얘는 염색체의 수의 이상이다. 하나 혹은 몇 개가 변화가 생기는 것을 이수성이라 하고 전체 세트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배수성이라 한다. 단어도 같이 기억을 하자. 1번에 터너 증후군은 X를 하나를 가지는 것을 터너 증후군이라 합니다. XXY가 되게 되면 클라인펠트라 합니다. XXX는 XXX 핵형이라 하거나 혹은 초자성이라 합니다. 초자성에서 초인은 초라는 뜻입니다. 초인할 때 그 초입니다. 자는 여성을 의미합니다. 자는 암컷, 웅은 수컷을 말합니다. 그래서 암컷이 너무 강한 암컷이란 뜻입니다. XYY는 별다른 어떤 특이적인 현상이 야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염색체의 형태만 다르기 때문에 XYY 핵형이라 합니다. 얘는 별달리 증후군이란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1번의 터너 증후군은 성염색체 X가 1개 있다. 참이다. 상염색체 상에서 21번 염색체가 3개가 있는 것을 이렇게 표기합니다. 얘는 다운 증후군이라 합니다. 13번 염색체가 3개가 있는 것을 파타고 증후군이라 합니다. 18번 염색체가 3개가 있는 것을 에드워드 증후군이라 합니다. 다운 증후군은 생식 연령까지 생존이 가능합니다. 근데 파타우 증후군이나 에드워드 증후군은 태아 시기에 대부분 유산되거나 태어난다 하더라도 한두 살 때 대부분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아 시기에, 신생아 시기에 대부분 다 사망하는 것이 파타우 증후군과 에드워드 증후군이 됩니다. 파타우 증후군은 13번 염색체가 3개 있는 것이다. 에드워드 증후군은 XXY가 아니라 XXY는 클라인펠트라 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클라인펠트 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하나의 세포당 하나의 바소체가 형성이 된다. 참이다. 저번 시간에 포유류에서 X염색체 하나가 불활성화된다라고 했지. 이것은 정상적인 정상인을 대상으로 서술을 하니까 X염색체 하나가 불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실제는 X염색체가 하나만 활성화됩니다. 이때 어떤 X가 활성화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했습니다. 무작위적이다. X염색체가 불활성화되는 것은 X염색체 연관 유전자에 대한 양적 보상을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양적 보상을 위해서 이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는 무작위적이다. 양적 보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한 사람이 라이온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라이온 효과라 합니다. 근데 X염색체가 2개가 있으면 둘 중에서 무작위적으로 하나가 응축이 되게 됩니다. 하나만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때 이 응축된 X염색체를 먼저 현미경으로 관찰한 사람은 바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가 자기의 이름을 따가지고 바바디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것을 바소체라 합니다. 대신 바라고 한 사람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설명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뒤에 라이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명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의는 라이온 효과라 하는 것이고, 불활성화된 X염색체의 이름은 바소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X염색체에서 이와 같은 불활성화 기작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포유류의 경우에 X염색체 개수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클라인펠트가 X를 2개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X를 3개, 4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는 2개를 가지는 클라인펠트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하나만 활성화되니까 바소체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터너 증후군. 정상적인 XX 여성의 경우에는 하나가 불활성화됩니다. 얘는 하나만 활성화되니까 초자성은 3개를 가지고 있는 초자성은 바소체가 2개가 만들어집니다. 4개의 X를 가지고 있는 초자성은 바소체가 3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X염색체 개수가 중요합니다. 얘는 X염색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활성화됩니다. 여기 Y는 여기다 적용하면 안 됩니다. 얘는 X가 2개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응축이 되게 됩니다. 불활성화되게 됩니다. 얘는 2개가 응축이 되어서 불활성화됩니다. 얘는 3개가 응축이 되어서 불활성화되게 됩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바소체의 개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 이 클라인펠트를 말하는 것이니까 이 클라인펠트는 하나의 x는 다소체가 되게 된다. 5번에 21번 염색체가 3개인 다운 증후군은 특이한 안면 표정, 작은 키 등의 특징들을 보이고 3개의 21번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3염색체성 다운 증후군은 얘는 불임입니다. 그럼 답은 3번이다. 다음 155번 문제에서 사람의 염색체 비분리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다운 증후군은 상염색체의 비분리 현상에 의해 나타난다. 우리 문제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다운 증후군이라 하게 되면 이때는 전좌형 다운 증후군은 여기다 대입하지 말고 3염색체성 다운 증후군만을 대입하자. 21번 염색체는 상염색체니까 상염색체 비분리 현상에서 일어난다. 참이다. 이번에 감수분열 동안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면 배우자는 이수성이 된다. 이수성, 하나 혹은 몇 개의 염색체 수가 바뀌는 것을 이수성이라 한다. 참이다. 3번에 비분리 현상은 감수 제1분열이나 감수 2분열, 보통은 제1감수분열, 제2감수분열이라고 표기합니다.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1분열도 가능하고 2분열도 가능하다. 4번에 비분리 현상은 염색체의 일부가 절단되거나 염색체끼리 조각을 교환하는 것이다. 이것은 구조적인 변이에 대한 것이고 절단되어서 소실되는 것은 결실이라 하는 것이고 염색체끼리 조각을 교환하는 것은 상호 전좌라 하는 것입니다. 비분리 현상이 아니다. 답은 4번이다. 얘는 염색체도 가능하고 염색 분체도 가능합니다. 염색체나 염색 분체가 정상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것을 전체를 통칭해서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람의 경우에는 총 23쌍의 상동 염색체 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번부터 22번까지 총 22쌍의 상염색체와 한 쌍의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여성은 XX이고 남성은 XY가 되게 됩니다. 물론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극히 일부의 경우에는 XX 타입의 남성도 있고 XY 타입의 여성도 있을 수 있지만 생물은 항상 가장 보편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XX, 남성은 XY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23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23쌍을 다 그리기에는 힘드니까 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가정하자. 이때 아버지에게서 정자를 통해서 물려받는 염색체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난자를 통해서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염색체를 편의상 소문자로 표기하겠습니다. 분열이 진행이 되기 전에 S기에 DNA는 복제가 되니까 2배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2배로 늘어난 DNA가 제1감수 분열 중기판에 배열됩니다. 이때 배열될 때 염색 분체는 4분 염색 분체 2카 염색체라 한다고 했지. 이 2카 염색체가 이렇게 배열될 수도 있고 이렇게 배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문자가 위에 소문자가 밑에 가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으로 배열이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에 생성되는 딸세포는 A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염색체가 2가지, B에 대해서 2가지, D에 대해서 2가지니까 총 경우의 수는 8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경우에는 23쌍이니까 총 경우의 수가 2의 23승까지가 가능합니다. 제1감수 분열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게 되면 위에 있는 세포는 라지 A와 스몰 b와 라지 D의 염색체를 가집니다. 밑에 있는 세포는 스몰 a와 라지 b와 스몰 t의 염색체를 3개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제1감수 분열이 되게 되면 제2감수 분열에서 자매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2개의 딸세포는 이들을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는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고, 사람의 경우에 이와 같은 딸세포들이 분화가 되어서 정자나 혹은 난자가 됩니다. 염색체가 비분리가 된다는 말은 얘와 얘가 둘로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분리되지 못하고 함께 하나의 세포로 이동하는 것이 염색체 비분리 현상입니다. 그러면 제1 감수 분열에서 염색체의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T가 정상적으로 분리되지 못했다라고 가정하자. 그래서 위에 있는 세포가 D 염색체를 2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대신 밑에 있는 세포는 D 염색체를 가지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2감수 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났다라고 가정한다면 생성되는 딸세포가, 즉 생식세포 배우자가 이렇게 4가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이들은 정상적인 생식세포에 비해서 염색체의 수가 하나가 더 많다라고 해서 n+1을 하고, 이들은 하나가 더 적다 해서 n-1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이수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n+1의 생식세포가 정상인 생식세포와 수정을 하게 되면 2n+1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고이수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 고이수성 돌연변이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n-1이 정상인 n과 수정이 되게 되면 2n-1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저이수성이라 합니다. 사람에서 저이수성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X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 터너 정운이 됩니다. 고이수성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XXY를 가지고 있는 클라인펠트를 들 수 있습니다. 21번 염색체를 3개를 가지고 있는 다운 정우군과 같은 것들이 고이수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비분리 현상이 제1감수 분열 S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제2감수 분열 S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얘가 염색 분체가 정상적으로 분리되지 못한다라면 제2감수 분열의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는 D를 2개를 가지게 되고 하나는 D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얘도 N 플러스 1이 되니까 고이수성 돌연변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얘는 N-1이 되니까 저이수성 돌연변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림에서 4개의 염색체를 가지는 것이 제1감수 분열에서는 다른 기원의 염색체를 2개를 가집니다. 근데 제2감수 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같은 기원의 염색체를 2개를 가지게 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고.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면 얘는 X를 2개를 가지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는 다른 기원이니까 X와 Y를 함께 가지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성에서 정자가 만들어질 때 제2감수 분열의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정자가 XX를 가지거나 혹은 YY를 가지는 정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제1감수 분열의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XY를 가지는 정자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정리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좀 끊었다 갑시다.